옛날 어느 산골 마을의 산허리마다 솔바람이 낮게 깔리고 아침이면 우물가에 흰김이 오르던 조용한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봄에는 보리밭을 돌보고 여름에는 개울가 돌을 씻으며 살았고 가을에는 처마 밑에 곶감을 매달고 겨울에는 아궁이 곁에 모여 긴 밤을 보냈지요. 마을 끝 큰기와 집에는 여러 하인과 일꾼이 드나들었는데 그중 가장 어린 하녀 연화는 늘 말없이 재를 치우고 물동이를 날랐어요. 연화는 12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새벽닭이 울기 전부터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식은 재를 긁어내고 장독대에 얼어붙은 물자국을 닦았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녀를 이름보다 작은 것이라 부르는 일이 많았고 잔칫날에도 남은 숟가락 하나 제대로 차례가 오지 않았지요. 그래도 연화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찬물에 손이 붉게 부어도 고개를 숙여 대답했고 부엌 귀퉁이에 떨어진 쌀 한 톨도 주워 깨끗한 그릇에 담아두었어요. 그때 뒤편에는 낮은 대나무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 너머로는 산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은 낮에도 그늘이 깊어 아이들은 가까이 가지 않았고 어른들도 해가 기울면 발길을 돌렸지요. 하지만 연화는 밤마다 그 길을 조심스레 올라갔어요. 부엌에서 남은 보리죽을 작은 사기 그릇에 담고 해진 솜저고리를 품에 안은 채 달빛을 밟아 산으로 향했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망설임은 없었답니다. 산길 끝에는 오래전 나무꾼이 살다가 떠난 움막이 하나 있었어요. 지붕은 낡은 지프로 덮여 비가 오면 한쪽 구석으로 물이 떨어졌고 문짝은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렸지요. 그 움막 안에는 작은 아이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처음 연화가 그 아이를 발견한 것은 초겨울 첫눈이 내리던 밤이었어요. 장작을 주우러 산비탈까지 올라갔다가 낡은 담요에 쌓인 아이가 작은 울음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답니다. 아이는 아직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울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연화가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면 금세 조용해졌고 손가락으로 그녀의 옷고름을 꼭 잡았지요. 아이의 손에는 늘 낡은 천이 감겨 있었는데 그 안에는 옥으로 만든 가락지 하나가 숨겨져 있었어요. 연화는 그것이 귀한 물건이라는 것만 어렴풋이 알았을 뿐 어디에서 온 것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다만 그 가락지를 만질 때마다 손끝에 차가운 물결 같은 기운이 스치는 듯 했어요. 처음 며칠 동안 연화는 아이를 큰 댁으로 데려갈까 생각했어요. 그러나 큰 댁 안방마님은 하인들의 실수 하나도 쉽게 넘기지 않았고 낯선 아이가 들어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아니었지요. 게다가 아이의 옷깃에는 보통 백성의 집에서는 맡기 어려운 은은한 향이 배어 있었어요. 연화는 그 향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어요. 누군가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숨긴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말없이 움막을 치우고 아이를 거기 두었어요. 연화는 낮에는 큰 댁에서 일하고 밤에는 산으로 올라가 아이를 돌보았어요. 아침밥을 지을 때 솥바닥에 눌어붙은 죽을 조금 긁어두고 빨래터에서 버려진 헝겊을 씻어 아이의 포대기로 만들었지요. 겨울밤에는 자신의 얇은 저고리 안쪽 솜까지 뜯어 아이의 이불에 넣었어요. 남들이 보면 하찮은 조각들이었지만 연화의 손을 거치면 아이에게는 따뜻한 잠자리가 되었어요. 아이는 그런 연화를 보면 늘 작게 웃었고 그 웃음은 산중의 등불 같았답니다. 큰댁 사람들은 연화가 밤마다 늦게까지 깨어있는 줄 몰랐어요.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부엌문을 닫았으니까요. 다만 오래된 행랑어멈 복내마는 가끔 연화의 눈 밑 그늘을 보고 마음에 걸려했어요. 복내는 젊은 시절부터 큰대기를 해온 사람이라 말은 적었지만 눈치는 깊었지요. 어느 날 새벽 그녀는 물지개를 드는 연화에게 몸이 너무 가벼우면 바람에도 흔들린다. 밥을 챙겨 먹어라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복내의 말을 듣고 살짝 웃었지만 자기 몫의 밥을 온전히 먹는 날은 드물었어요. 아이가 움막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숟가락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지요.
그녀는 식은 보리밥을 손수건에 싸서 품에 넣고 남은 무청국 한 국자를 작은 항아리에 담아두었어요. 그러고는 밤이 깊어 큰 댁 문이 잠기면 뒤울타리 아래 느슨한 돌을 조심스레 옮기고 산길로 빠져나갔어요. 별빛은 그녀의 작은 등을 조용히 비추었어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어요. 산 위에 눈은 녹지 않고 굳어 발자국을 오래 남겼고 마을 사람들은 장날에도 일찍 돌아왔지요. 연화는 발자국이 들킬까봐 늘 멀리 돌아 움막으로 갔어요. 손이 시려 그릇을 떨어뜨릴 뻔한 날도 많았지만 아이의 볼을 만지면 다시 힘이 났어요. 아이는 이상하게도 추위에 강했고 밤마다 잠이 들 때면 아주 낮은 콧노래 같은 소리를 냈어요. 그 가락은 연화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고운 노래였답니다. 연화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마을 어머니들이 아이를 재울 때 부르는 단순한 자장가와는 달랐고 장터 광대들이 부르는 흥겨운 노랫가락과도 달랐지요. 마치 높은 담장 안쪽에서 비단 치맛자락이 스치는 소리처럼 부드럽고 먼 느낌이 있었어요. 연화는 노래를 따라 부르려다 늘 멈추었어요. 자신의 낮은 목소리가 그 고운 가락을 더럽힐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대신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숨소리만 맞추었어요. 큰 댁은 마을에서 오래된 집이었어요. 넓은 마당에는 늙은 감나무가 서 있었고 사랑채에는 책장이 많았으며 안채 부엌에는 커다란 솥 3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지요. 집안 어른들은 예전 조상들이 높은 벼슬을 지냈다고 자랑했지만 요즘은 살림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는 더욱 인색했고 쌀독에 줄어든 양에도 눈을 세웠어요. 연화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아이에게 가져가는 양을 늘 아주 조금으로 줄였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하루하루 자랐어요. 처음에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연화의 손끝을 붙들기만 했는데 어느새 움막 문턱을 붙잡고 일어섰지요. 연화는 산에서 떨어진 솔방울을 주워 아이에게 장난감처럼 굴려주었고 마른 갈대 줄기로 작은 피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아이가 웃으면 움막 안에 있던 추위도 잠시 물러나는 듯했어요. 연화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자신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지키고 있다는 마음을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큰댁 안채에는 낯선 여인이 들어왔어요. 안방마님의 먼 친척이라는 난실이었지요. 난실은 비단 조끼를 입고 말끝마다 웃음을 흘렸지만 눈은 늘 남의 손과 주머니를 살피고 있었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연화를 좋게 보지 않았어요. 저 작은 하녀는 눈이 너무 고요하구나. 고요한 눈을 가진 아이들은 속을 알 수 없어 하고 말했지요. 연화는 그 말을 들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걸어갔답니다. 난실이 온 뒤로 큰 댁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안방마님은 난실의 말을 즐겨 들었고 행랑채 사람들은 사소한 실수에도 더 자주 꾸중을 들었어요. 난실은 부엌에 와서 쌀독을 열어보고 장독대 뚜껑을 들춰보고 하인들이 먹는 밥그릇까지 살폈지요. 연화는 그녀의 시선이 자기 뒤를 따라붙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산에 오르는 길도 더 늦게 더 멀리 돌아갔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차가운 돌멩이 하나가 얹힌 듯했어요. 그날 밤에도 연화는 부엌 뒤편에서 식은 죽을 챙겼어요. 마침 바람이 세게 불어쳐마 끝에 마른 고드름이 딸랑거리며 부딪혔지요. 그녀는 작은 항아리를 품에 숨기고 뒤울타리 쪽으로 걸었어요. 그런데 대나무 그림자 사이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어요. 연화는 숨을 멈추고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한참 뒤에야 그녀는 조심스레 산길로 올랐지요. 그때 멀리 뒤에서 난실의 가느다란 웃음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린 듯 했답니다. 움막에 도착하자 아이는 깨어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옷가락질을 감싼 천을 쥐고 있었고 눈에는 울음이 맺혀 있었지요. 연화는 아이를 품에 안고 괜찮아 내가 왔어. 오늘은 바람이 심해서 늦었을 뿐이야 하고 속삭였어요. 아이는 알아들은 듯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연하는 죽을 시켜 조금씩 먹이고 젖은 짚을 갈아주고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낡은 멍석을 문 앞에 세웠어요. 그때 아이의 손에서 천이 풀리며 옷가락지가 달빛 아래 드러났어요. 연하는 처음으로 그것을 자세히 보았어요. 둥근 옷빛은 단순한 푸른빛이 아니라 깊은 모달에 잠긴 달처럼 희고 푸르렀지요. 안쪽에는 아주 작은 무늬가 새겨져 있었는데 연하는 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 읽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무늬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속이 서늘하게 맑아졌어요. 마치 거짓말을 하면 금세 들킬 것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연하는 옷가락지를 다시 천으로 감아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건 내 것이니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고 말했지만 사실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어요. 그녀는 아이가 어디에서 왔든 왜 산속 움막에 놓였든 이제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산 아래 큰 댁의 불빛은 멀리서 희미하게 흔들렸고 마을의 개 짖는 소리는 바람에 끊겨 들렸어요. 연화는 아이 곁에 앉아 긴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큰댁 부엌에서는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쌀동 옆에 쌀알 몇 톨이 흩어져 있었고 난실은 그것을 크게 문제 삼았지요. 이 집 살림이 줄어드는 데는 반드시 손버릇 나쁜 이가 있다 하고 그녀가 말하자 부엌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어요. 연하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지만 심장은 조금 빠르게 뛰었어요. 복내는 난시를 바라보며 쌀알 몇 톨로 사람 마음을 달아보려 하면 저울이 먼저 부러진다 하고 낮게 말했어요. 난실은 복내의 말을 듣고도 웃음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녀는 오히려 연하의 치맛자락에 묻은 산흙을 가리키며 새벽부터 어디를 다녀왔기에 흙이 저리 묻었느냐고 물었지요. 연하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어요. 산에 올랐다고 말하면 아이가 드러날 것이고 거짓말을 하면 마음속 옷가락지에 차가운 빛이 자신을 찌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뒷울타리 아래 얼음을 치웠습니다. 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그 말은 반은 참이고 반은 숨김이었답니다. 그날 하루 연화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물을 캤는 손도 마당을 쓰는 빗자루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보이려 애썼지요. 그러나 난실의 시선은 종일 그녀를 따라다녔어요. 해가 저물 무렵 장독대 뒤에서 난실이 안방마님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아이는 밤마다 사라집니다. 분명 집의 것을 밖으로 빼돌리고 있어요. 연하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숙였어요. 두려움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산 위 움막에서 기다릴 아이의 얼굴이었어요. 밤이 되자 연하는 오늘은 산에 가지 말아야 하는지 한참 망설였어요. 만약 뒤를 밟히면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었고 가지 않으면 아이가 굶고 추위에 떨 것이었지요. 그녀는 부엌 아궁이에 남은 작은 숯불을 바라보다가 결국 일어섰어요. 남은 죽 대신 따뜻한 물과 찐 고구마 하나를 챙겼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빌었어요. 누구에게 비는지도 모른 채 그저 작은 아이가 오늘 밤만은 무사히 잠들게 해달라고 빌었답니다. 산길에는 옅은 안개가 내려 있었어요. 연화는 일부러 발자국이 덜 남는 돌길을 골라 걸었고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에도 몇 번씩 뒤를 돌아보았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닌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움막에 가까워졌을 때 안에서 아이의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연하는 놀라 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아이의 이마는 조금 뜨거웠고 손에 쥔 옷가락지 천두땀에 젖어 있었어요. 연하는 아이의 이마에 찬 물수건을 얹고 고구마를 으깨어 조금씩 먹였어요. 아프면 안 돼. 내가 아직 많이 모르지만 널 혼자 두진 않을게 하고 말하며 등을 문질렀지요. 아이는 힘없이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어요. 그때 멀리서 부엉이 울음이 들리고 움막 문 밖에 마른 가지가 누군가 밟은 듯 뚝 소리를 냈어요. 연화는 몸을 굳혔지만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눈 위에 낯선 발자국 하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답니다. 연하는 그 발자국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자기 발보다 훨씬 길고 마을 남정네의 집신 자국과도 조금 달랐지요. 누군가 움막 가까이 다가왔다가 되돌아간 것이 분명했어요. 그녀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밤새 잠들지 못했어요. 새벽이 오자 아이의 열은 조금 내렸지만 연화의 마음에는 더 큰 걱정이 쌓였지요.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에 그녀는 몇 번이고 뒤돌아보았어요. 움막은 안개 속에 조용히 숨어 있었지만 예전만큼 안전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아침 우물가에서 복례가 연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물동이를 내려놓는 연하의 손을 보더니 손등에 긁힌 자국을 알아보았지요. 복례는 아무것도 캐묻지 않고 다만 작은 헝겊 주머니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말린 쑥과 보리 몇 줌이 들어 있었어요. 입으로 말 못할 사정은 눈이 먼저 말한다. 그러나 지킬 것이 있다면 혼자만 오래 지키려 하지 마라 하고 복례는 낮게 말했어요. 연화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연화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옷가락지와 고운 향, 그리고 낯선 발자국을 떠올리자 쉽게 입이 열리지 않았지요. 그녀는 복례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고 고맙습니다라고만 말했어요. 복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다만 연화가 돌아서는 등에 오래 시선을 두었지요. 그날 마을 위로는 해가 느리게 떠올랐고 산허리의 안개는 늦도록 거치지 않았어요. 마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댁 마당에는 감나무 가지 끝에 남은 마른 잎이 바람에 떨고 있었어요. 연화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난실의 말소리가 사랑채 쪽에서 자꾸 들려왔어요. 그녀는 사람들에게 연화가 몰래 곡식을 빼돌린다고 말하고 있었고 그 말은 부엌에서 빨래터로 빨래터에서 우물가로 조금씩 흘러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아직 대놓고 묻지 않았지만 연화를 보는 눈빛은 어제보다 무거워졌어요. 연화는 그 눈빛을 견디며 묵묵히 빗자루질을 했어요. 그날 저녁산 너머로 붉은 해가 지고 그댁 지붕 위에 까마귀들이 내려앉았어요. 연화는 부엌 문을 닫으며 오늘 밤부터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이를 지키는 일이 단순히 밥을 나르는 일만은 아니게 되었지요. 누군가 아이의 숨은 자리를 눈치챘고 난실은 그녀를 몰아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연화는 작은 항아리를 품에 안았어요. 산길은 차갑고 멀었지만 움막 안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생명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자 큰댁 마당에는 어제보다 더 차가운 기운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연화는 새벽부터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올렸지만 손끝의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지요. 난실은 평소보다 일찍 부엌문 앞에 나타나 쌀독 뚜껑을 열어보고 장작더미 뒤편까지 살폈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웃음이 있었으나 눈빛은 바늘처럼 날카로웠어요.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물을 썰었고 칼끝이 도마에 닿는 소리만 조용히 이어졌답니다. 아침 밥상이 차려질 무렵 난실은 일부러 안채 마루에 앉아 큰 소리로 말했어요. 살림이 줄어드는 집에는 반드시 밤길을 아는 손이 있지요. 문이 닫힌 뒤에도 바깥바람 냄새를 묻히고 다니는 아이가 있다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안방마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눈썹을 찌푸렸어요. 하인들은 서로 얼굴을 보았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지요. 연하는 그 말을 듣고도 국그릇을 나르며 발걸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날부터 큰댁 안에서는 작은 물건 하나가 없어져도 연화의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부엌에서 말린 고사리가 줄었다고 해도, 행랑채에 두었던 헌집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누군가 슬며시 그 작은 하녀가 밤에 나갔다더라 하고 말했지요. 연화는 해명하지 않았어요. 해명하려면 산위 움막과 아이 이야기가 나와야 했으니까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이의 뜨거웠던 이마를 떠올리며 오늘 밤에는 말린 쑥을 꼭 끓여 먹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점심 무렵 우물가에는
동네 아낙들이 모여 빨래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연화가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면 작은 손으로 무겁겠다 하며 한마디 건네던 사람들이었지만 이날은 목소리를 낮추고 그녀의 발끝을 살폈지요. 어떤 아낙은 산길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말이 있더라고 했고, 다른 이는 버려진 움막에 귀신이 산다던데 혹시 그곳에 무얼 바치는 것 아니냐고 속삭였어요. 연하는 그 말을 듣고 물동이를 더 단단히 붙잡았어요. 그때 우물가 한쪽에서 백발의 옥분 할머니가 느린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누구의 집에 장독이 몇 개 있는지도 알고 어느 해에 큰 홍수가 났는지도 기억하는 분이었지요. 옥분은 물을 냈는 연화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소문은 마른 풀과 같아서 작은 불씨만 닿아도 산등성이까지 번진다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그 한마디가 따뜻하면서도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답니다. 연화가 큰 댁으로 돌아오자 난실은 마당 한복판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난실은 연화의 물동이를 흘끗 보더니 우물에 갔다 오는데 어째 산길 냄새가 나느냐고 물었지요. 연화는 조용히 우물가 바람이 차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난실은 웃으며 가까이 다가와 연화의 소매를 만졌어요. 그 안에 숨긴 것이 없는지 살피는 손길이었지요. 다행히 그날 연화는 아무것도 품지 않았지만 마음속 비밀까지 들킬까봐 숨이 작아졌어요. 저녁이 되자 난실은 안방마님에게 더 크게 말을 보드서요. 저 아이를 그냥 두면 집안의 복이 새어나갑니다. 밤마다 나가 무엇을 먹이는지 누구에게 바치는지 알아야 해요. 안방마님은 처음에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지만 난실이 쌀독과 보리자루 이야기를 꺼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큰 댁은 겉으로는 넓고 번듯했지만 속살림은 늘 빠듯했으니까스요. 결국 안방마님은 행랑어멈 복례에게 반문 단속을 더 살피라고 일렀어요. 복례는 그 말을 듣고도 연화를 꾸짖지 않았어요. 밤이 깊기 전 그녀는 부엌 뒤편에서 숯을 고르던 연화 곁에 와서 작은 종지 하나를 내려놓았지요. 그 안에는 꿀을 조금 탄 따뜻한 물이 담겨 있었어요. 복례는 연화의 눈을 보며 입을 닫아야 할 때도 있지만 마음까지 닫으면 길이 사라진다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손을 멈추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꿀물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산에 오르기 전 한참을 기다렸어요. 행랑채의 기침소리가 잦아들고 사랑채 등불이 꺼지고 마당에 개가 2번 짖다. 잠잠해질 때까지 부엌 구석에 앉아 있었지요. 그녀는 말린 쑥과 따뜻한 물, 작은 보리떡 하나를 헝겊에 싸서 품에 넣었어요. 그러고는 뒤울타리에 느슨한 돌을 조심스레 옮겼어요. 달은 구름 뒤에 숨어 있었고 산길은 검은 물처럼 깊어 보였어요. 연화는 숨을 낮추고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하지만 그날 산길은 평소와 달랐어요. 나뭇잎이 없는 겨울 가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 뒤따라오는 발소리처럼 들렸지요. 연화는 일부러 샛길로 들어가 바위 옆을 돌아갔어요. 그러다 문득 뒤쪽 눈밭에 2줄의 발자국이 생긴 것을 보았나요. 하나는 자신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금 늦게 따라온 누군가의 것이었어요. 그녀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지만 아이를 떠올리며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산새 한 마리가 어둠 속에서 날아올랐답니다. 움막에 도착하자 아이는 작은 집자리 위에 앉아 있었어요. 열은 많이 내렸지만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요. 연화는 급히 쑥물을 끓이고 보리떡을 잘게 찢어 아이 입에 넣어 주었어요. 아이는 힘없이 먹다가 연화의 소매를 잡았어요. 그 순간 움막 밖에서 마른 가지가 다시 뚝 부러졌어요. 연화는 아이를 품에 안고 등불을 손으로 가렸어요. 밖은 조용했지만 누군가 숨을 죽이고 서 있는 느낌이 분명했어요. 연화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이도 이상하게 울지 않고 연화의 품에 얼굴을 묻고 있었지요.
바람이 지나간 뒤 밖에서 아주 낮은 발걸음이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화는 문틈으로 조심스레 내다보았지만 사람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눈 위에는 낯선 집신 자국이 움막 문 가까이까지 찍혀 있었고 그 옆에 비단 치맛자락이 쓸린 듯한 가느다란 자국도 있었어요. 연화는 그것이 난실과 관련된 것임을 직감했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연화는 아이에게 낡은 소미불을 더 단단히 감싸주고 움막 안쪽 벽 틈에 옷가락질을 숨기려 했어요. 그러나 아이는 작은 손으로 그 천을 놓지 않았지요. 연화는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펴려다가 멈추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옷가락질은 아이의 손을 떠나면 안 될 물건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대신 천을 더 여러 겹 감아 매듭을 만들었어요. 아무에게도 보이면 안 돼 하고 속삭이자 아이는 알아들은 듯 눈을 깜빡였어요. 큰 댁으로 돌아왔을 때 하늘은 아직 희미했지만 마당에는 이미 난실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연화의 젖은 치맛자락과 흙 묻은 발을 살폈지요. 밤새 뒤울타리 밖으로 나간 것이 맞구나 하고 난실이 말하자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난실은 큰 소리로 하인들을 불렀고 안방마님도 마루로 나왔어요. 복례는 부엌문 옆에서 굳은 얼굴로 서 있었지요. 연화는 산에 찬 바람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차갑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안방마님은 연화에게 어디를 다녀왔느냐고 물었어요. 연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산길을 살피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그 말은 또다시 완전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난실은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산짐승에게 먹이를 주었나 아니면 집안 곡식을 훔쳐 숨긴 자리가 있나 하고 몰아붙였어요. 하인들 사이에서 낮은 수군거림이 일어났어요. 연화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움막의 아이가 기침하던 소리가 자꾸 되살아났어요. 그때 복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는 안방마님에게 허리를 굽히고 말했어요. 어린아이의 입을 몰아세우면 참말도 바늘처럼 부러집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안방마님은 복례를 오래 보았어요. 복례는 이 집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라 함부로 꾸짖기 어려웠지요. 난실은 불쾌한 얼굴이 되었지만 겉으로는 웃음을 지었어요. 하루 뒤에는 반드시 밤길의 끝을 보아야지요. 하고 그녀가 말했어요. 연화는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그날 큰댁 안에는 연화가 도둑이라는 소문이 거의 사실처럼 퍼졌어요. 마을 아이들은 담장 밖에서 그녀를 훔쳐보았고 빨래터의 안악들은 그녀가 지나가자 말을 멈췄지요. 연화는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으며 손끝을 몇 번이나 베일 뻔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억울한 것보다 아이가 들킬까 두려운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하루 종일 마음속으로 산 위, 움막의 문이 굳게 닫혀 있기를 바랐답니다. 오후 늦게 옥분 할머니가 큰댁 부엌문 앞에 찾아왔어요. 그녀는 안방마님에게 전할 마른 대추를 가져왔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연화를 보러 온 것이었지요. 부엌에 아무도 없을 때 옥부는 연화의 손에 작은 천조각을 쥐어주었어요. 그 천에는 오래전 아이를 업을 때 쓰던 끈이 달려 있었어요. 옥부는 살릴 마음으로 묶은 끈은 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매듭을 풀 때는 밝은 곳에서 풀어라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그 뜻을 생각했어요. 연화는 그날 밤 아이를 다른 곳으로 옮길지 고민했어요. 그러나 산은 넓고 추웠고 움막보다 나은 곳을 갑자기 찾을 수도 없었어요. 큰댁 안으로 데려오면 난실이 먼저 알아챌 것이고 마을 누구에게 맡기기에도 옷가락지가 마음에 걸렸지요. 그녀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꺼져가는 불씨를 바라보았어요. 불씨는 제 속에 숨어 있으면서도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연화는 자신도 그렇게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둡지만 아직 꺼지면 안 되는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난실은 몰래 머슴 하나를 불러 뒤울타리 근처를 지키게 했어요. 그녀는 작은 은전을 손에 쥐어주며
저 하녀가 어디로 가는지만 알아오면 된다. 다른 것은 묻지 마라. 하고 말했지요. 머슴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은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복례가 먼 발치에서 보았어요. 복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고 연하가 물동이를 닦고 있는 것을 보고 한동안 침묵했어요. 그 침묵 속에 위험이 담겨 있었답니다. 복례는 결국 연하 곁에 앉아 아주 낮게 말했어요. 오늘 밤 뒤울타리로 가지 마라. 연하는 놀라 옥내를 보았어요. 복례는 더 설명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단호했지요. 연하는 아이가 굶을까 걱정되어 손을 움켜쥐었어요. 그러자 복례는 작게 싼 보따리를 내밀었어요. 내가 장작을 보러 가는 척 산 아랫길까지 가겠다. 네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사람 눈이 적은 새벽녘을 기다려라. 연하는 그제야 복례가 이미 많은 것을 짐작하고 있음을 알았어요. 연하는 밤새 부엌에 머물렀어요. 마음은 산 위로 달려갔지만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요. 밖에서는 머슴이 몇 번이나 뒤울타리 쪽을 오가는 발소리가 들렸고 난실의 방에는 늦도록 불이 켜져 있었어요. 연하는 아이가 혼자 깨어 울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마당의 공기는 더 깊게 가라앉았고 닭이 울기 전 아주 짧은 고요가 찾아왔어요. 연하는 그때 조용히 일어났답니다. 복례가 알려준 대로 연하는 뒤울타리 대신 장작간 옆 작은 배수로를 지나갔어요. 몸을 낮춰 좁은 틈을 빠져나오니 치맛자락에 진흙이 묻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산 아랫길에는 복례가 놓아둔 듯한 마른 장작 몇 개가 길잡이처럼 이어져 있었어요. 연하는 그것을 따라 조심스레 걸었지요. 움막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지만 눈을 뜬 채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연하가 반드시 올 것을 알고 기다린 것 같았어요. 연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오래도록 등을 토닥였어요. 늦어서 미안해. 오늘은 사람들이 길을 지키고 있었어. 하고 말하자 아이는 작은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았어요. 그때 아이의 손에 감긴 천이 조금 풀리며 옥빛이 다시 비쳤어요. 연화는 급히 천을 감싸려 했지만 문 밖에서 낮은 신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가 문을 열자 복례가 장작을 진 척 서 있었어요. 복례는 아이와 옷가락질을 보고도 크게 놀라지 않았지만 얼굴은 아주 무거워졌지요. 복례는 움막 안으로 들어와 아이의 이마를 만져보았어요. 그리고 연화에게 이 아이는 그냥 산에 버려진 아이가 아니구나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처음으로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첫눈 내리던 밤, 아이를 발견한 일손에 감겨있던 옷가락지, 밤마다 들리던 낯선 노래, 누군가 움막 가까이 남긴 발자국까지 천천히 말했지요. 복례는 끝까지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숨은 물건보다 숨은 아이가 더 큰 바람을 부른다는 말만 남겼답니다. 그날 아침 난실은 머슴에게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자 더욱 초조해졌어요. 그녀는 연하가 밤새 부엌에 있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복례가 일부러 부엌 문 앞에 젖은 재를 흩뿌려 발자국을 어지럽혀 두었지요. 난실은 그것을 보고도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하가 더 교묘하게 숨어 다닌다고 생각했지요. 그녀는 마을 장날이 다가오면 사람들 앞에서 연하를 몰아세우기로 마음먹었어요. 소문을 사적인 꾸중이 아니라 마을의 일로 만들려는 속셈이었답니다. 마을에는 곧 장이 선다는 소식이 퍼졌어요. 산 아래 너른 터에 천막이 올라가고 엿장수와 옹기장수와 약초 파는 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그런 날에는 작은 소문도 큰 북소리처럼 울렸어요. 난실은 일부러 장터에 나가 안악들에게 우리 큰댁 어린 하녀가 밤마다 산에 무언가를 숨긴다는 말을 흘렸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지요. 버려진 움막, 사라진 곡식, 밤길 어린 하녀라는 말은 사람들의 상상을 빠르게 부풀렸어요. 연화는 장터에 나갈 일을 맡게 되었어요. 안방마님이 마른 미역과 바늘을 사오라 명했기 때문이지요.
난실은 일부러 그 심부름을 연화에게 넘기며 미소 지었어요. 사람 많은 곳에서는 숨은 버릇도 드러나는 법이지 하고 말했지요. 연화는 보자기를 들고 장터로 향했어요. 복례는 떠나는 그녀의 뒤에 작은 약초 주머니를 몰래 넣어 주었고 옥분 할머니는 우물가에서 그녀를 보며 오늘은 눈보다 귀를 조심해라 하고 한마디 남겼어요. 장터는 오랜만에 북적였어요. 말린 생선 냄새와 따뜻한 떡 냄새가 섞이고 아이들은 엿가락을 들고 뛰어다녔지요. 연화는 사람들 틈을 조심히 지나며 물건을 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장터 한가운데서 낯선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얼굴은 상그늘을 닮았으나 눈은 물 위의 달을 닮았구나. 사람들은 떠돌이 관상가가 왔다며 모여들었어요. 그는 낡은 갓을 쓰고 긴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눈빛은 나이보다 훨씬 맑았답니다. 그 노인은 무경이라 불렸어요. 그는 해마다 한두 번 마을 장터에 나타나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조용한 말을 남기곤 했지요. 어떤 이는 그의 말을 믿었고 어떤 이는 웃어 넘겼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한 말은 오래 지나도 사람들 기억에 남았어요. 연화는 사람들 뒤에 서서 조용히 지나가려 했어요. 그러나 무경의 눈길이 그녀에게 멈추었지요. 그는 한참 동안 연화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지팡이 끝으로 땅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연화는 그 눈길이 부담스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그때 장터 끝에서 난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연화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아이를 봐주십시오. 밤마다 산에 드나들며 집안 곡식을 빼돌리는지 얼굴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술렁였고 연화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경 노인은 난시를 한번 보고 다시 연화를 보았어요. 그는 천천히 도둑의 눈은 남의 것을 찾지만 저 아이의 눈은 잃은 것을 찾는다 하고 말했어요. 그 말에 장터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난실은 얼굴을 굳혔지만 곧 웃으며 그럴 리가요. 어린 하녀의 고요한 얼굴에 속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지요. 무경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연화의 손에 들린 보자기와 치맛자락에 묻은 산흙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산에 숨은 울음이 있구나 하고 중얼거렸어요. 연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찼는 듯 했어요. 이 노인은 아이를 보지 않았는데도 산 위 움막의 울음을 알고 있는 듯 했기 때문이에요. 연화는 장터에서 물건을 챙겨 급히 돌아오려 했어요. 그러나 무경 노인은 그녀의 곁을 천천히 지나며 들릴 듯 말 듯 속삭였어요. 지키려는 것이 있다면 달 없는 밤보다 해 뜨는 마당을 택해야 한다. 연화는 걸음을 멈추었지만 돌아보지 못했어요. 난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지요. 장터의 소문은 그날 해가 지기도 전에 마을 곳곳으로 퍼졌어요. 어린 하녀가 산에 숨긴 울음, 관상가가 본 이상한 눈난실이 몰아세운 밤길 이야기가 모두 뒤섞였답니다. 그날 저녁 큰 댁으로 돌아온 연화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난실은 안방마님에게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했어요. 관상가도 산에 숨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확인하지 않으면 마을에서 우리 집을 우습게 볼 것입니다. 안방마님은 마침내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집안 사람 몇을 데리고 산길을 살펴보라고 명했지요. 연화는 그 말을 들으며 손에 쥔 바늘 꾸러미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밤이 깊자 복례와 옥분 할머니가 몰래 부엌 뒤편에서 연화를 만났어요. 옥분은 지팡이에 기대어 서 있었고 복례는 오래된 등잔을 손에 들고 있었지요. 옥분은 연화에게 내일 남들이 먼저 문을 열면 네 마음은 죄인의 마음이 된다. 네가 먼저 밝히면 살린 마음이 된다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어둠 속에만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두려움은 컸지만 아이를 빼앗기는 두려움은 그보다 더 컸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마지막으로 혼자 산길을 올랐어요. 움막 안의 아이는 그녀를 보자 손을 뻗었고 연화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오래도록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아이의 손에 감긴 천을 풀어 옷가락지를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없는데도 옥은 희미하게 빛났어요. 연하는 낮에 들은 무경 노인의 말과 옥분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어요. 숨긴 선함이 악한 소문에 짓눌리지 않으려면 이제 밝은 곳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새벽 바람이 움막 문틈으로 스며들 때 연화는 아이를 등에 업었어요. 낡은 포대기를 단단히 묶고 옷가락지는 아이의 손에 그대로 쥐어주었지요. 그녀는 움막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물이 새던 지붕 집자리 솔방울 장난감 작은 그릇들이 모두 지난 밤들의 증인이었어요. 연하는 낮은 목소리로 이제 숨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네 앞에 설게 하고 말했어요. 아이는 그녀의 등에 얼굴을 기대고 아주 조용히 숨을 쉬었답니다. 산 아래에서는 아직 닭이 울기 전이었고 큰댁 지붕 위에는 푸른 어둠이 남아 있었어요. 연하는 아이를 업고 천천히 내려갔어요. 발 아래 눈이 사각거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전날보다 맑았어요. 이제 난실의 말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안방마님이 어떤 얼굴로 볼지, 마을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낼지 알 수 없었지요. 그래도 연하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낮은 하녀라 불려도 생명을 살린 손만큼은 부끄럽지 않다고 처음으로 마음속에 새겼어요. 연화가 아이를 업고 산을 내려올 때 새벽빛은 아직 마을 지붕 위에 얇게만 내려앉아 있었어요. 눈길에는 그녀의 작은 발자국과 아이를 업은 무게 때문에 깊어진 자국이 나란히 남았지요. 산 아래 개울가에 이르자 아이가 잠에서 깨어 작은 소리를 냈어요. 연화는 뒤를 돌아볼 수 없어 낮게 속삭였어요. 조금만 참아. 이제 어두운 곳에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아이에게 하는 말이면서 오래 겁먹었던 자기 마음을 깨우는 말이기도 했답니다. 큰댁 뒷울타리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서는 아직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연하는 뱃으로 옆 좁은 틈을 지나 부엌 뒤편으로 들어갔지요. 복례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등에 업힌 아이를 보자 눈을 크게 떴지만 곧 연하의 어깨를 잡아 안으로 이끌었어요. 불을 크게 피우지 마라. 연기부터 사람들이 본다 하고 복례가 말했어요. 연하는 아이를 부엌 귀퉁이 집방석에 눕히고 낡은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아이는 낯선 곳에서도 울지 않았어요. 복례는 아이의 손에 감긴 천을 보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연하가 조심스레 천을 풀자 옷가락지가 드러났고 부엌의 약한 불빛이 그 안쪽 무늬에 걸렸지요. 복례는 숨을 들이켰어요. 그녀는 오래전 큰댁에 드나들던 벼슬아치들의 물건을 본 적이 있었고 평범한 집안의 장신구와 궁의 물건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은 알았어요. 이건 장터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복례가 낮게 말했어요. 연하는 그제야 두려움보다 더 큰 무게를 느꼈답니다. 아침이 가까워지자 큰댁 안에서는 닭 울음과 함께 사람들의 발소리가 살아났어요. 연하는 아이를 부엌 뒤쪽 나무상자 뒤에 숨기듯 눕혔지만 그 숨김은 예전과 달랐어요. 이제 그녀는 영원히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밝힐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복례는 솥뚜껑을 일부러 크게 움직여 아이의 작은 기침을 가렸어요. 그때 난실이 부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연화의 얼굴을 살피더니 새벽부터 얼굴이 흑빛이구나. 밤새 꿈이라도 험했느냐고 물었어요.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난실은 부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고 나무 상자 쪽에 시선이 머물렀어요. 아이가 그 순간 몸을 뒤척였지만 복례가 재빨리 장작을 쏟아 소리를 덮었지요.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하고 복례가 말하자 난실은 못마땅한 얼굴로 물러섰어요. 그러나 그녀의 눈은 이미 의심으로 번뜩이고 있었어요. 연화는 나무 상자 뒤에서 아이의 손이 이불을 움켜쥐는 것을 보며 더 늦으면 난실이 먼저 아이를 찾아낼 것임을 알았어요. 그날 아침 안방마님은 산길을 살피러 갈 사람들을 부르려 했어요. 난실은 일부러 마루 앞에서 큰 소리로 오늘이면 밤마다 빠져나가던 길의 끝이 드러나겠지요. 하고 말했지요. 그때 복례가 먼저 나서서
안방마님에게 허리를 굽혔어요. 마님 산길은 눈이 얼어 미끄럽습니다. 낮이 완전히 밝은 뒤에 가도 늦지 않습니다. 안방마님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지만 그 말에 잠시 시간을 늦추었어요. 그 짧은 틈이 연화에게는 하늘이 내린 숨구멍 같았답니다. 연화는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나가는 척하며 복례가 싸준 작은 보자기를 품에 넣었어요. 그 안에는 아이의 낡은 천조각과 움막에서 가져온 솔방울, 그리고 옷가락지를 감쌌던 오래된 실오라기가 있었어요. 그녀는 그것들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어요. 우물가에 이르자 옥분 할머니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연화의 굳은 얼굴을 보고 밝히려는 마음에도 순서가 있다. 먼저 알아볼 눈을 찾아라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옥분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장터의 관상가 무경을 떠올렸어요. 그는 아이를 보지도 않고 산에 숨은 울음이 있다고 했고 연화의 눈을 두고 잃은 것을 찾는 눈이라 말했지요. 연화는 그 노인이 아직 마을을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옥부는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지팡이로 장터 쪽 길을 가리켰어요. 그 늙은이는 해가 중천에 오르기 전까진 주막 뒤 은행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게다. 물어야 할 것은 오늘 물어라. 연화는 큰 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장터 쪽으로 걸었어요. 발걸음은 급했지만 등에 아이를 업고 있지 않아 어깨가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그녀는 아이를 부엌에 두고 나온 것이 마음에 걸려 몇 번이나 뒤돌아보았지만 복례의 단단한 눈빛을 믿기로 했지요. 장터는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고 장사꾼들이 천을 펼치며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은행나무 아래에는 정말로 무경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마치 연화가 올 줄 알고 기다린 사람처럼 고개를 들었답니다. 무경은 연화를 보자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가 숨을 고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지요. 연화는 보자기를 풀어 오래된 천조각과 실오라기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아이를 산에서 발견한 일, 밤마다 돌본 일, 난실히 의심하는 일, 옷가락지 이야기를 빠짐없이 말했어요. 말을 다 마쳤을 때 그녀의 손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무경은 천조각을 손끝으로 만져보더니 버린 물건의 냄새가 아니라 숨겨보낸 물건의 냄새가 나는구나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그 말뜻을 다 알지 못했지만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경은 천조각을 햇빛에 비추어 보았어요. 낡고 때가 탄 천이라 아무것도 없어 보였지만 빛을 지나자 안쪽에 아주 옅은 무늬가 살아났지요. 그것은 작은 연꽃과 구름이 이어진 모양이었어요. 무경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졌어요. 이 무늬는 아무 집에서 쓰는 것이 아니다. 오래전 궁안에서 어린이를 감쌀 때 쓰던 자수와 닮았다 하고 그는 말했어요. 연화는 숨을 삼켰답니다. 무경은 더 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이를 봐야 한다는 한마디뿐이었지요. 연화는 그를 데리고 곧장 큰 댁으로 갈 수 없었어요. 난실히 마당을 지키고 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장터 뒤에 좁은 논둑길로 돌아 큰 댁 뒤편으로 향했어요. 무경은 나이가 많았지만 걸음이 뜻밖의 가벼웠어요. 그는 길을 걸으며 연화의 얼굴을 흘끗 보더니 너는 겁을 먹어도 길을 잃지 않는 눈을 가졌다. 그것이 흔치 않다 하고 말했어요. 큰댁 부엌 뒤에 도착했을 때 복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낮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복례의 품에서도 울지 않았지만 무경이 문턱에 들어서자 갑자기 눈을 크게 떴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이불 밖으로 나오며 천에 감긴 옷가락지가 드러났지요. 무경은 그 순간 지팡이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복례도 연화도 숨을 죽였어요. 부엌 안에는 솥에서 오르는 김소리만 가늘게 남았답니다. 무경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옷가락지 안쪽 무늬를 확인하자 그의 눈빛이 깊어졌지요.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 표식은 왕의 피와 가까운 아이에게만 남겨지는 옛 물건이다. 세상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아이가 아니라 누군가 반드시 살아남기를 바란 아이로구나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그 말을 듣고 무릎에 힘이 풀릴 뻔했어요. 그녀가 품고 돌보던 작은 생명이 마을의 소문보다 훨씬 큰 비밀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의 눈매와 귀 뒤 작은 점을 본 무경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오래전 궁에서 사라진 왕족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지요. 몇 해 전 궁 안에서 큰 다툼이 있었고 젖먹이 하나가 죽었다는 소문만 남은 채 모든 말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그러나 죽었다는 말에는 시신도 장례도 증인도 없었다고 했답니다. 무경은 아이의 손을 덮어주며 숨은 피는 때로 산골 움막까지 흘러와 숨을 고른다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복례는 뒷문 쪽을 살폈어요. 큰 댁 안에서는 난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연화는 아이를 다시 안으려 했지만 무경이 그녀를 멈춰 세웠어요. 그는 아이보다 먼저 연화의 눈을 들여다보았어요. 한참 뒤 노인은 이상할 만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의 핏줄도 크지만 이 일을 살려낼 열쇠는 내 눈에 있다. 너는 남들이 보지 않는 작은 어긋남을 먼저 보는 아이구나. 연화는 그 말이 칭찬인지 운명인지 알 수 없어 떨렸어요. 무경은 연화에게 몇 가지를 물었어요. 아이를 처음 본 자리에 바람방향 담요가 놓인 모양, 옷가락지가 오른손에 있었는지 왼손에 있었는지, 그리고 아이가 밤에 흥얼거리던 가락까지 물었지요. 연화는 놀랍도록 또렷하게 모두 기억해냈어요. 첫눈이 비스듬히 왼쪽으로 날렸던 것, 담요의 매듭이 궁중 여인들이 쓰는 방식처럼 안쪽으로 감겨 있었던 것, 아이가 손을 펴지 않으려 했던 일까지 말했어요. 무경은 들을수록 더 놀란 얼굴이 되었어요. 네가 글을 많이 배웠느냐고 무경이 묻자 연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는 큰 댁에서 장작수를 세고 쌀을 가르는 법만 겨우 익혔을 뿐 책을 읽어본 적은 거의 없었지요. 무경은 천조각을 그녀 앞에 놓고 그럼에도 너는 실의 방향과 매듭의 숨을 기억한다. 글을 읽는 눈만 눈이 아니다. 세상은 물건과 발자국과 숨소리에도 글을 남긴다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처음으로 자신의 조용한 기억력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때 난실이 부엌문 밖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거기 누가 있느냐? 왜 문을 닫고 수군거리느냐? 복례는 급히 아이를 안쪽 광에 숨기려 했지만 무경이 손을 들어 말렸어요. 지금 숨기면 저 여인의 말이 먼저 진실의 자리를 차지한다 하고 그는 말했지요. 그러나 아직 모두 앞에서 밝히기엔 준비가 부족했어요. 무경은 옷가락지를 다시 천으로 감싸 아이 손에 쥐어주고 연화에게 작은 목패 하나를 건넸어요. 해질 무렵 느티나무 아래로 마을 어른들을 부르거라. 연화는 목패를 받아 들었어요. 그 목패는 오래되어 닳았지만 무경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물건이었지요. 난실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무경은 태연히 부엌 아궁이 옆에 앉아 있었고 아이는 복례의 낡은 이불 아래 조용히 숨어 있었어요. 난실은 눈을 가늘게 뜨고 관상가 어른이 왜 하녀 부엌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무경은 그녀의 얼굴을 잠시 보더니 거짓을 찾으러 오면 참된 것의 그림자부터 밟게 된다고 답했어요. 난실은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노인을 대놓고 내쫓지는 못했어요. 장터에서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고 안방마님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대신 연화를 노려보며 오늘 해지기 전에는 산에 숨긴 것을 모두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예전 같으면 고개만 숙였겠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난실의 눈을 마주 보았어요. 해지기 전 마을 어른들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녀가 처음으로 분명히 대답했어요. 난실은 그 대답에 잠시 멈칫했어요. 하녀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겠다고 한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요. 그녀는 비웃듯
그 입으로 무얼 밝힌다는 것이냐고 했지만 목소리 끝이 조금 흔들렸어요.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복례는 뒤에서 아이를 조용히 달래고 있었고 무경은 부엌 바닥에 떨어진 작은 시로라기를 주워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모든 것이 아직 조용했지만 마치 오래 닫힌 문 안쪽에서 빗장이 하나씩 풀리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답니다. 해가 기울기 전 연화는 옥분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우물가에 앉아 오래된 두레박줄을 고치고 있었지요. 연화는 무경이 준 목패를 보이고 느티나무 아래에 마을 어른들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어요. 옥분은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네가 말할 것은 내 억울함만이 아니다. 아이가 살 자리를 말하는 일이다. 그러니 목소리를 낮추되 흔들지 마라 하고 할머니가 말했어요. 연화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날 오후 마을에는 이상한 소식이 퍼졌어요. 큰댁 어린 하녀가 밤길의 일을 스스로 밝힌다. 관상가 무경이 그 자리에 선다. 산 움막에 있던 울음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말이 바람처럼 번졌지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재미로 들었지만 무경의 이름이 함께 나오자 표정이 달라졌어요. 장터의 장사꾼들도 짐을 늦게 꾸렸고 우물가 안악들도 물동이를 내려놓고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난실은 일이 커지는 것을 느끼고 안방마님 곁에 붙어 계속 연화를 흉보았어요. 안방마님은 처음으로 불안한 얼굴이 되었어요. 그녀는 연화를 부르더니 네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집 이름에 흠이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연화는 고개를 숙였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제가 집의 것을 훔친 일이 없다면 그것도 집의 흠을 막는 일입니다. 안방마님은 그 말에 잠시 대답하지 못했어요. 예전에 연화라면 감히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것이니까요. 난실은 옆에서 입술을 세게 깨물었답니다. 해질 무렵 복례는 아이에게 깨끗이 빨아둔 헌 저고리를 입혔어요. 옷가락지는 여전히 손에 쥐게 했고 그 위에 천을 느슨하게 감았지요. 연화는 아이를 안고 부엌 문턱에 섰어요. 마음은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눈앞은 맑았어요. 그녀는 움막에서 보았던 모든 것, 첫눈의 방향, 매듭의 모양, 아이의 노래, 옷가락지의 빛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자신이 왜 그토록 작은 것들을 잊지 않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것들은 오늘을 위해 남아있던 길표였어요. 무경은 지팡이를 짚고 앞서 걸었고 복례는 연화의 뒤를 따랐어요. 마을 느티나무 아래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안방마님은 마루에서 쓰던 방석까지 가져와 앉았고 난실은 사람들 앞에서도 태연한 웃음을 지으려 애썼지요. 옥분 할머니는 나무뿌리 옆에 서서 조용히 사람들을 살폈어요. 연화가 아이를 안고 나타나자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일어났어요. 정말 아이가 있었구나 하는 말이 바람처럼 퍼졌고 연화는 아이를 더 단단히 품에 안았답니다. 아직 누구도 진실을 다 알지 못했지만 거짓 소문은 이미 모양을 잃기 시작했어요. 연화가 훔친 곡식을 산짐승에게 바쳤다는 말은 아이의 작은 얼굴 앞에서 힘을 잃었고 밤길을 다닌 이유도 죄라기보다 돌봄으로 보이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가장 큰 비밀은 아직 천 속에 감겨 있었어요. 무경은 느티나무 아래에 서서 사람들을 둘러보았고 연화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화는 아이의 손을 조심스레 펴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이제 어둠 속에서 잠든 진실을 깨울 때라고요. 느티나무 아래에 모인 사람들은 해가 산등성이 뒤로 기울어가는 것도 잊은 채 연화와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겨울 끝자락의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사람들 숨결이 모여 공기는 묘하게 뜨거웠지요. 연화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평소라면 마을 사람들 앞에서 눈도 제대로 들지 못했을 어린 하녀였지만 그날의 연화는 두려움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이상하게도 울지 않고 그녀의 저고리 고름만 조용히 쥐고 있었답니다. 무경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연화 옆에 섰어요. 그는 사람들을 둘러본 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오늘 여기 모인 까닭은 누군가를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어둠 속에 오래 묻힌 일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러자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의 입이 하나둘 다물어졌어요. 난실은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 입꼬리가 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지요. 안방마님도 방석 위에 앉은 자세를 고쳐 앉으며 연하와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무경은 먼저 연하에게 말하라고 눈짓했어요. 연하는 아이를 조금 높이 안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그녀는 첫눈 오던 밤장작을 주우러 갔다가 산 위 움막에서 아이를 발견한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낡은 담요, 차가운 바닥, 너무도 작은 울음, 그리고 손에 감긴 옷가락지까지 빠짐없이 말했지요. 듣는 사람들 중 몇몇 안악은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가슴을 눌렀어요. 버려진 아이를 산속에서 홀로 살려낸 이야기는 이미 난실이 퍼뜨린 소문과는 다른 결을 지니고 있었어요. 연하는 밤마다 남은 보리죽을 챙기고 해진 솜저고리를 뜯어 이불을 만들고 눈길을 피해 산을 오르내린 일을 담담하게 말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추웠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는 거의 말하지 않았고 그저 아이가 굶지 않게 하려 했다고만 했지요. 그 조용한 말 속에 꾸밈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느낄 수 있었어요. 복례는 사람들 뒤편에서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고 옥분 할머니는 지팡이 끝으로 땅을 한 번 가볍게 짚었답니다. 그러자 난실이 기다렸다는 듯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그 마음이 선하다 한들 남의 집 곡식을 몰래 가져간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산에 아이를 숨겨두고 집안 먹을거리를 빼돌린 일이 어찌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말에 몇몇 사람들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무경은 난실을 보지 않고 연하에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연하는 준비해 온 보자기를 풀어 움막에서 가져온 천조각과 낡은 실오라기 솔방울, 장난감을 사람들 앞에 하나씩 내어놓았어요. 연하는 그 천조각을 두 손으로 펼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해진 헝겊일 뿐이었지만 무경이 등불을 가까이 가져가자 옅은 자수 무늬가 드러났지요. 연꽃과 구름이 이어진 그 무늬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낯설었지만 무경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어요. 그는 천을 들고 안방마님 앞까지 가서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것은 평민의 집에서 쓰는 천이 아닙니다. 오래전 높은 담장 안에서 어린 생명을 감쌀 때 쓰이던 무늬와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번졌어요. 난실은 급히 손을 내저으며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천 조각쯤 어디서든 구할 수 있다고 우겼고 어린 하녀가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며 연화를 몰아세웠지요. 그러자 무경은 조용히 아이의 손에 감긴 천을 풀어달라고 했어요. 연화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아이의 손을 조심스레 펴주었지요. 그 안에서 옥빛 가락지가 드러나는 순간 석양빛이 그 표면을 스치며 차갑고 맑은 빛을 냈어요. 사람들은 숨을 삼켰답니다. 무경은 옷가락지를 손에 들지 않고 그저 가까이에서 안쪽 무늬를 비추어 보았어요. 그는 한참 뒤 우리 천천히 말했지요. 이 무늬는 오래전 왕실 가까운 핏줄의 아이에게만 전해지던 표식입니다. 아무 장터에서도 아무 집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 술렁임이 크게 번졌어요. 방금 전까지 연하를 의심하던 이들조차 아이의 작은 손과 옷가락지를 번갈아 보며 말을 잃었어요. 안방마님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조금 가셨지요. 난실은 여전히 쉽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말했지요. 그렇다 해도 누가 그 말을 믿습니까? 떠돌이 노인의 말 하나로 아이의 핏줄을 정할 수는 없지요. 어쩌면 하녀가 어디선가 훔친 귀한 물건을 아이 손에 끼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날카로웠지만 예전만큼 힘이 실려 있지는 않았어요. 연하는 그때 처음으로 난실을 똑바로 보았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말했어요.
그러면 왜 저를 먼저 도둑이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시 조용해지자 연화는 하나씩 짚어 말했어요. 난실이 자신이 밤마다 사라지는 것을 안 뒤부터 쌀독을 자주 열어본 일, 뒤울타리 근처에 사람을 세운 일, 장터에서 자신을 사람들 앞에 세워 관상가에게 억지로 도둑을 보라는 듯 떠민 일을 말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움막 문 앞 눈 위에 남았던 길고 얇은 집신 자국과 비단 치맛자락이 스친 흔적을 이야기했어요. 난실의 얼굴빛이 그 말 앞에서 서서히 바래기 시작했답니다. 복례가 그때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는 늙은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말했지요. 난실아 씨는 밤마다 뒤울타리 쪽을 살피라며 머슴에게 은전을 쥐어 주었습니다. 제가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난실은 복례를 노려보며 거짓말이라 했지만 행랑채 머슴 하나가 사람들 뒤에서 몸을 움츠린 채 서 있다가 결국 앞으로 끌려 나왔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난실이 자신에게 연화의 뒤를 밟으라고 시킨 것을 인정했지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번에는 탄식과 혀차는 소리가 섞여 흘렀어요. 옥분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나왔어요. 할머니는 연화를 향해가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 말했지요. 내가 이 마을에서 오래 살아보니 착한 일을 몰래 하는 사람은 있어도 제 선행을 자랑하려 거짓 아이를 꾸미는 사람은 드물더라. 그런데 남을 의심하는 사람은 흔히 먼저 죄 이름을 붙여놓고 사정을 맞추려 들지. 그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어요. 마을 사람들은 난실을 바라보며 수군거렸고 이제 그 수군거림의 방향은 연화가 아니라 난실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무경은 다시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아이의 귀 뒤쪽 작은 점과 눈썹 모양, 손가락 마디를 살펴보더니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밝혔지요. 이 아이는 우연히 산에 놓인 아이가 아닙니다. 누군가 반드시 살리기 위해 숨겨보낸 아이입니다. 죽게 버려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살아남으라며 보내진 것이지요. 그 말에 연화의 품속 아이가 아주 작게 옹알거렸어요. 그 소리는 마치 오래 참아온 진실이 스스로 숨을 내쉬는 것처럼 들렸답니다. 안방마님은 그제야 방석에서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집안 체면만 생각하던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놀람과 부끄러움이 함께 어려 있었지요. 그녀는 연화를 한동안 보다가 말했어요. 네가 이 아이를 숨긴 것이 집을 해치려는 뜻이 아니었다면 내가 너무 성급히 의심했구나. 그 말은 완전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마당 위에 놓인 무거운 돌 하나를 조금 옮기는 소리 같았어요. 연화는 고개를 숙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인정받는 말보다 아이가 안전해지는 것이 더 중요했지요. 난실은 상황이 기울자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저 아이의 귀한 물건을 내가 가져오려 한 것은 오히려 집안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저 하녀가 그런 아이를 숨긴 채 계속 산에 드나들면 더 큰 화가 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은 스스로를 지키려는 발버둥처럼 들렸어요. 연화는 천천히 보자기 안에서 작은 실오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말했지요. 운막문 앞에서 본 비단 자락의 색과 같은 실이 어제 난실아 씨 치맛단에서 풀려 나와 부엌 문지방에 걸려 있었습니다. 난실의 어깨가 굳었어요. 복례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안채에 달려가 난실의 옷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치맛단 끝에는 분명 뜯긴 자국이 있었고 연화가 꺼낸 실오라기와 색과 결이 같았지요. 큰 증거는 아닐 수도 있었지만 이미 쌓인 여러 말과 흔적들 앞에서는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을 기울게 했어요. 난실은 더 큰 소리를 내고 싶어 했지만 목소리가 자꾸 떨려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말보다 연화가 끝까지 기억해낸 작은 흔적들에 더 귀를 기울였답니다. 무경은 그 틈을 타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어린 하녀가 낮은 신분이면서도 한 생명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남의 선한 마음을 죄로 만들려던 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마을에 나이 많은 어른 하나가 앞으로 나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오래전부터
장날의 다툼을 정리하던 사람이라 모두가 그의 말을 존중했지요. 그는 난시를 보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마을에 더 머물 자리는 없겠구나. 난실은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어요. 그녀는 안방마님을 돌아보며 자기를 두 눈에 달라는 듯 바라보았지만 안방마님은 시선을 피했지요. 집안에 체면을 세우겠다며 불을 키운 사람이 결국 더 큰 수치를 만든 셈이었으니까요. 안방마님은 한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실, 네가 내 집에 머무는 동안 어지러움이 많았다. 오늘부로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그 말이 떨어지자 난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사람들은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어요. 난실은 처음에는 발을 떼지 못했어요. 그러나 더 머문다 해도 자신을 둘러싼 시선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지요.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치맛자락을 거두어 들고 큰댁 안으로 들어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보퉁이를 든 머슴 하나가 뒤를 따라 나왔고 난실은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사라졌어요. 누군가 크게 쫓아내지 않았는데도 떠나는 발걸음에는 이미 설 자리를 잃은 사람의 무거움이 담겨 있었답니다. 난실이 떠난 뒤에도 느티나무 아래에는 잠시 긴 침묵이 남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 자신들이 연하를 어떤 눈으로 보았는지 떠올리며 민망해했지요. 그러다가 우물가 안악 하나가 먼저 보자기에서 쌀 한 줌을 꺼내 아이 앞에 놓았어요. 이 아이 죽 한 그릇은 내 쌀로 지어라 하고 말했지요. 그 말을 시작으로 누군가는 마른 장작을, 누군가는 헌솜을, 누군가는 아이 신길 작은 버선감을 내놓았어요. 따뜻한 마음은 놀랄 만큼 빨리 사람들 사이를 번져갔어요. 복례는 눈가를 훔치며 사람들에게 받은 것들을 한데 모았어요. 옥분 할머니는 아이의 볼을 조심히 만지며 이제 산바람 대신 사람들 숨결 속에서 자라거라 하고 말했지요. 무경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연화 곁으로 와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오늘 네가 한 일은 단지 아이를 숨김에서 꺼낸 것이 아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도 어둠에서 꺼낸 것이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짧게 숨을 떨구었어요. 긴장 속에 묶여있던 마음이 조금 풀리는 소리였어요. 해는 완전히 지고 있었고 하늘 끝에는 엷은 자줏빛이 남아 있었어요. 느티나무 아래의 무거운 기운도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지요. 안방마님은 사람들 앞에서 복례에게 말했어요. 부엌의 불을 다시 지펴라. 모인 이들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씩 내어야겠다. 그 말은 부끄러움을 덜려는 뜻도 있었지만 긴 하루 끝에 모두를 조금 누그러뜨리려는 뜻도 있었어요. 복례는 곧장 부엌으로 향했고 연화도 아이를 안은 채 뒤따랐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큰댁 마당으로 함께 들어왔답니다. 부엌 안에서는 금세 아궁이 불이 살아났어요. 솥에 물이 오르고 마른 무청과 된장이 들어가며 구수한 냄새가 번졌지요. 누군가는 마루에서 국그릇을 닦았고 누군가는 장독대에서 소금을 가져왔어요. 조금 전까지 연화를 죄인 보듯 보던 손들이 이제는 아이에게 따뜻한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어요. 연화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복례가 내민 국자를 받아들었어요. 내 손으로도 저어라. 이 집 불도 오늘부터 너를 다르게 기억할 게다 하고 복례가 말했지요. 연화는 솥을 천천히 저었어요. 부엌 가득 퍼지는 김 속에서 오늘 하루의 소동이 먼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아이는 복례가 깔아준 두툼한 방석 위에서 잠이 들었고 손에는 여전히 옷가락질을 쥐고 있었지요. 옥빛은 아궁이 불빛을 받아 전보다 부드럽게 보였어요. 연화는 그 빛을 보며 이 아이의 앞날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산 위 움막의 차가운 어둠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답니다. 국이 다 끓자 큰댁 마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한 그릇씩 받아들었어요. 마을 어른은 국을 후후 불며 마시고는 시끄러운 일은 끝났으니 이제 아이가 자랄 자리를 생각해야지 하고 말했어요.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누군가는 산 위 움막을 허물지 말고 잠시 두자고 했고, 또 누군가는 아이가 궁으로 불려갈 날이 올 때까지 마을이 함께 지켜야 한다고 말했어요. 모든 말이 이제는 연화를 몰아세우는 말이 아니라 아이를 살리려는 말이 되었어요. 안방마님은 부엌 문턱에 서 있는 연화를 한참 바라보다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쉽게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날만큼은 목소리가 한결 낮아졌지요. 앞으로 이 아이는 부엌 광이 아니라 안채 가까운 빈방에 두어라. 추운 밤에 다시 산으로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연화는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방 한 칸 이상의 뜻이었어요. 버려진 생명과 그것을 지킨 하녀를 집안의 바깥이 아니라 안쪽으로 불러들이는 말이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국을 먹고 조금씩 흩어졌지만 떠나는 얼굴들은 올 때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우물가 안악들은 내일 아이에게 입힐 옷을 손봐 오겠다고 했고, 머슴들은 산길에 누가 다시 올라가지 못하게 눈길을 고르게 하겠다고 했지요. 옥분 할머니는 돌아가기 전 연화의 손을 꼭 잡고 한마디만 남겼어요. 선한 마음은 숨길수록 약해지고 밝힐수록 자란다. 연화는 그 손의 온기를 오래 느끼며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밤이 더 깊어지자 큰 대가는 마침내 평소의 조용함을 되찾았어요. 다만 그 조용함은 예전처럼 차갑고 멀지 않았어요. 복례가 정리해준 작은 방에는 새 이불이 깔리고 아이를 눕힐 낮은 요가 놓였지요. 연하는 아이 곁에 앉아 한참 동안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아이의 숨은 잔잔했고 입가에는 아주 옅은 미소까지 어려 있었어요. 마치 긴 밤길의 끝에서 처음으로 안심하고 눈을 감은 듯한 얼굴이었답니다. 연화는 방 밖으로 나와 마당을 한번 둘러보았어요. 감나무 가지 사이로 달빛이 내려와 하얀 자국을 만들고 아까 씻어놓은 국그릇들이 마루 끝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바람 소리가 들렸지만 더는 그것들이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는 그녀의 삶을 크게 흔들었지만 그 흔들림 끝에 마침내 제자리가 생긴 듯 했어요. 연화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만히 들이마신 뒤 다시 아이 곁으로 들어갔어요. 그녀가 이불을 고쳐 덮어주자 아이는 잠결에 손을 더듬어 연화의 손목을 잡았어요. 작은 손 안에는 아직도 차갑고 맑은 옷가락지에 감촉이 남아 있었지요. 연화는 아이의 손을 감싸 쥐며 속삭였어요. 오늘은 많이 놀랐지. 하지만 이제 괜찮아. 사람들 앞에서 네 이름은 아직 몰라도 네 숨은 누군가의 것이 되었어. 그녀의 말은 아주 낮았고 방 안의 등잔불은 작게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마저 이제는 포근한 자장가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날 뒤로 큰댁의 아침은 조금 달라졌어요. 부엌 문이 열리면 예전처럼 꾸중이 먼저 나오지 않았고 복례는 솥에 물을 올리기 전 작은 방의 문부터 살폈지요. 아이는 낮은 요 위에서 손을 오므린 채 잠들어 있었고 연화는 그 곁에서 밤새 몇 번이나 이불을 고쳐 덮어주었어요. 옷가락지는 여전히 천에 감겨 아이 손 가까이에 놓였고 그 빛은 아침 햇살 속에서 부드러운 풀잎처럼 잠잠했어요. 연화는 처음으로 산길을 오르지 않아도 되는 새벽을 맞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음 날부터 하나둘 큰 댁에 들렀어요. 우물가 안악은 작아진 저고리를 가져와 아이에게 맞게 고쳐주겠다 했고 옹기장수 안에는 젖을 끓일 작은 단지를 놓고 갔지요. 평소 말이 없던 대장간 노인도 부엌 문 밖에 작은 쇠고리를 걸어주며 문이 바람에 덜 흔들리게 해주었어요. 사람들은 어제의 의심을 큰 말로 사과하지는 못했지만 손에 든 작은 물건으로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연화는 그 마음들을 하나씩 받아 방 안쪽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안방마님도 예전처럼 연화를 아무렇게나 부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말투는 딱딱했지만 아이의 방 앞을 지날 때는 발소리를 낮추었지요.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연화에게 깨끗한 보자기 하나를 내밀며 아이 물건은 이제 따로 싸두어라. 귀한 것이든 아니든
남의 손에 흩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연하는 두 손으로 보자기를 받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말 속에는 아이를 집에 짐으로 보지 않겠다는 작은 다짐이 들어 있었고 연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난실이 떠난 뒤 큰댁의 마당은 이상할 만큼 넓어 보였어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감나무 가지 흔들리는 소리와 장독대 뚜껑 여닫는 소리만 남았지요. 사람들은 처음 며칠 동안 조심스럽게 서로의 눈치를 보았지만 곧 다시 제일로 돌아갔어요. 복내는 부엌에서 장을 풀며 시끄러운 물이 가라앉아야 바닥에 돌이 보인다 하고 말했어요. 면화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 아직 남아있던 두려움도 천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어요. 무경 노인은 며칠 더 마을에 머물렀어요. 그는 큰댁 사랑채에 묵지 않고 장터 뒤 작은 주막방에 있었지만 날마다 해가 기울면 큰댁에 들러 아이의 얼굴을 보았지요. 아이는 무경을 보면 낯을 가리지 않았고 오히려 손을 뻗어 그의 지팡이 끝을 잡으려 했어요. 무경은 그 모습을 보고 낮게 웃으며 어린 손이 오래된 길을 만지려 하는구나 하고 말했어요. 연하는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했지만 아이 앞날이 먼 길과 닿아 있음을 느꼈어요. 연화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안방마님은 그녀에게 더 이상 새벽마다 죄를 모두 치우게 하지 않았고 낮에는 아이 곁에 머무를 시간을 주었지요. 연하는 아이를 업고 마당을 천천히 걸었고 감나무 아래에서 햇살을 쬐게 했어요. 아이는 봄이 가까워지는 냄새를 아는 듯 손을 흔들었고 처마 밑 물방울 소리를 들으면 까르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들리면 행랑채 사람들도 저절로 얼굴이 풀렸어요. 큰댁 안의 차가운 모서리들이 조금씩 둥그러지는 듯 했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아이의 귀한 핏줄 이야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지요. 그녀는 옷가락질을 보자기 속 깊이 넣어두고 아이가 손에 쥐고 싶어 할 때만 잠깐 꺼내 주었어요. 무경은 그런 연화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귀한 물건은 사람을 높이지 않는다. 지키는 마음이 사람을 높일 뿐이다 하고 그는 말했어요. 연화는 그 말을 들으며 옷가락지보다 아이의 따뜻한 손바닥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마을로 낯선 길손 둘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평범한 나그네 차림이었지만 걸음과 말투가 마을 사람들과 조금 달랐지요. 옥분 할머니는 우물가에서 그들을 보자 곧바로 큰댁 쪽을 바라보았어요. 길손들은 먼저 무경 노인을 찾아갔고 한참 동안 주막방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날 저녁 무경은 큰댁에 와서 연화와 복내 안방마님을 불렀어요.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오래 기다린 소식이 닿은 듯한 무게가 있었어요. 무경은 길손들이 멀리서 아이의 흔적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궁에서 왔다는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았지만 옷가락지의 무늬를 보자 오래 고개를 숙였지요. 연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었어요. 갑자기 아이를 빼앗길까 마음이 조여왔지만 길손 중 나이 많은 이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이를 살린 손을 밀어내고 아이만 데려가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에 연하는 겨우 숨을 내쉬었어요. 길손들은 아이의 손에 남은 옷가락지와 천조각의 무늬 귀 뒤 작은 점을 차례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오래전 높은 담장 안에서 사라진 어린 핏줄에 대해 조심스레 이야기했지요. 그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너무 먼 세상의 일이었지만 연화에게는 산 위 움막의 찬 바닥과 아이의 작은 기침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그녀는 높은 사람들의 다툼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 끝에 버려질 뻔한 생명을 자신이 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답니다. 안방마님은 길손들의 말이 끝나자 뜻밖에도 연화를 앞으로 밀어 세웠어요. 이 아이에 대해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저 아이입니다. 첫날부터 먹이고 씻기고 밤을 지킨 사람도 저 아이입니다. 연화는 놀라 안방마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전 같으면 하녀의 이름조차 앞에 세우지 않았을 사람이었지요. 길손들은 연화에게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과 잠드는 버릇 밤에 부르던 낮은 가락을 물었어요. 연화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나이 많은 길소는 연화의 말을 들으며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마지막에 글로 적은 기록보다 사람 손에 남은 기억이 더 바를 때가 있습니다. 하고 말했지요. 그 말은 연화의 가슴을 조용히 울렸어요. 그녀는 글을 많이 읽지 못하고 높은 말을 알지 못했지만 아이의 숨과 울음과 미소는 누구보다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무경은 옆에서 조용히 바라보다가 이 아이가 살아남은 것은 옷가락지 때문이 아니라 저 눈 때문입니다. 하고 덧붙였어요. 마을에서는 곧 아이가 먼 곳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말이 퍼졌어요. 사람들은 아이를 보러 더 자주 찾아왔지만 이전처럼 호기심 어린 눈이 아니라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우물가 안악은 작은 버선을 완성해 가져왔고 대장간 노인은 아이가 잡고 놀 작은 나무방울을 만들어 주었어요. 옥분 할머니는 부엌에 들러 연화에게 떠날 길이 있어도 따뜻했던 자리는 아이의 몸에 남는다 하고 말했어. 연화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삼켰어요. 길손들은 며칠 뒤 다시 오겠다고 했어요. 아이의 일을 조심스럽게 정리해야 하니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지요. 그 며칠 동안 큰 댁은 이상하게도 가장 평온한 날들을 보냈어요. 복례는 매일 저녁 아이를 위해 묽은 죽을 끓였고 연화는 그 죽을 작은 숟가락으로 식혀 먹였어요. 안방마님은 마루 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가끔 마른 대추나 곶감을 건네주었지요. 사람들은 서로 큰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한 집안에 잔잔한 돌봄이 흐르고 있었어요. 봄비가 처음 내리던 날 산 위 움막을 정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연화는 복례와 함께 아이가 지내던 곳으로 올라갔어요. 움막은 이제 비어 있었지만 집자리 위에는 작은 솔방울 하나가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연화는 그것을 주워 품에 넣었어요. 차가운 벽틈과 물이 새던 지붕을 보니 지난 겨울밤들이 꿈처럼 떠올랐어요. 복례는 낡은 문짝을 닫으며 고생한 곳도 지나고 나면 살린 자리로 남는다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움막을 허물지 않았어요. 대신 두주마을 사람들이 함께 지붕을 고치고 안에 마른 집과 작은 등잔을 두었지요. 산길을 오가다 비를 만난 사람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자리로 남기기로 한 거예요. 옥분 할머니는 그곳을 보며 버려진 곳이 쉬어가는 곳이 되었으니 이보다 좋은 가품이 어디 있겠느냐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새로 고친 문턱에 손을 얹었어요. 한때 아이의 울음이 숨었던 곳이 이제는 사람들의 숨을 쉬게 하는 곳이 되었답니다. 며칠 뒤 길손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작고 단정한 가마가 함께 왔고 말들의 걸음도 조심스러웠지요. 마을 사람들은 크댁밖에 모였지만 누구도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요. 나이 많은 길손은 안방마님과 마을 어른들 앞에서 아이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돌본 연화가 원한다면 한동안 곁에서 함께 가도 된다고 덧붙였지요. 그 말에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연화는 아이를 아는 채 오래 말이 없었어요. 연화의 마음은 두 갈래로 흔들렸어요. 마을은 이제 그녀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자리가 되어 주었고 복례와 옥분 할머니도 곁에 있었지요. 그러나 아이는 아직 낯선 사람 품에서 잠들 줄 몰랐고 밤에 깨면 연화의 손부터 찾았어요. 그녀는 아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물었어요. 내가 더 따라가도 되겠니? 아이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손을 뻗어 연화의 손가락을 꼭 잡았어요. 그 작은 대답만으로도 연화의 마음은 정해졌답니다. 복례는 연화가 떠나기로 한 것을 듣고 오래 침묵했어요. 그러다 부엌으로 들어가 작은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지요. 그 안에는 말린 쑥 바느질한 속옷 오래 쓰던 손수건 그리기 작은 나무 숟가락이 들어 있었어요. 복례는 보따리를 건네며 멀리 가도 밥을 천천히 먹어라. 급히 삼킨 밥은 마음까지 체하게 한다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그 말에 끝내 눈물을 흘렸어요. 복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 손길은 어머니의 손처럼 따뜻했어요. 옥분 할머니도 우물가에서 연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낡은 붉은 끈 하나를 꺼내 연화의 보따리에 묶어주었지요. 길이 낯설 때는 네가 처음 물을 길었던 우물 소리를 떠올려라. 사람은 어디를 가도 처음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무릎을 굽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거칠고 마른 나뭇가지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큰 문보다 든든했어요. 연화는 그 손의 온기를 오래 기억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답니다. 떠나는 날 아침 큰 댁에서는 작은 밥상이 차려졌어요. 대단한 잔치는 아니었지만 갓 지은 쌀밥과 따뜻한 된장국, 무나물과 구운 김, 말린 대추를 넣은 달콤한 죽이 놓였지요. 안방마님은 연화와 아이를 마루 가까운 자리에 앉게 했어요. 예전에 연화라면 부엌 귀퉁이에서 남은 밥을 먹었겠지만 그날은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아이에게 죽을 먹였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밥을 먹었고 그 조용함은 헤어짐을 아끼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무경 노인은 식사가 끝난 뒤 연화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낡은 지팡이에 기대어 서서 그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높은 집으로 간다고 네 눈을 높이 두지 말고 낮은 곳을 보던 눈을 잃지 마라. 네가 본 작은 흔적들이 사람을 살렸다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두 손을 모아 깊이 절했어요. 무경은 아이의 이마도 가볍게 짚어주었고 아이는 웃으며 그의 손가락을 잡았어요. 노인의 얼굴에는 긴 길을 떠나보내는 듯한 고요한 미소가 떠올랐답니다. 가마가 대문 앞에 섰을 때 마을 사람들은 길 양옆으로 조용히 늘어섰어요. 누구도 큰 소리로 울지 않았지만 눈가가 젖은 사람이 많았지요. 연화는 아이를 품에 안고 가마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큰 댁 마당을 돌아보았어요. 감나무 우물 장독대 부엌문 그리고 산으로 이어지는 뒷울타리까지 모두 눈에 담았어요. 이곳에서 그녀는 낮은 이름으로 불렸지만 이곳에서 한 생명을 지켰고 자신이 가진 눈의 값을 처음 알게 되었답니다. 아이를 아는 연화가 가마에 앉자 길손들은 천천히 길을 잡았어요. 마을 끝에 이르러 아이가 잠시 깨어 칭얼대자 연화는 낮은 목소리로 산운막에서 불러주던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그 노래는 처음에는 아이에게서 들은 낯선 가락이었지만 이제는 연화의 목소리와 섞여 부드러운 자장가가 되었지요. 아이는 금세 눈을 감았고 옷가락질을 쥔 손도 조금 느슨해졌어요. 길가의 복사나무 가지에는 막 피어난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세월이 조금 흐른 뒤 마을에는 연화가 아이 곁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가끔 전해졌어요. 그녀가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겁내지 않고 아이의 버릇과 지난 일을 또렷이 말해주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지요. 사람들은 그때마다 우물가에 모여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는 원래 그런 눈을 가졌지 하고 복례가 말하면 옥분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큰 댁에서는 해마다 봄비가 오는 날이면 산 위 움막에 작은 등잔을 하나 새로 갈아 놓았답니다. 그 움막은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쉬는 자리가 되었어요. 산에서 나무를 캐던 안악이 비를 피했고 길 잃은 아이가 그곳 등잔을 보고 내려왔고 겨울밤 장작을 치던 머슴이 잠시 손을 녹였지요.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며 작은 하녀가 아이를 살렸던 이야기를 낮게 들려주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그 이야기를 소란스럽게 꾸미지 않았어요. 그것은 밤에 천천히 들려야 하는 이야기였고 마음이 지친 사람이 들으면 조용히 잠이 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어느 늦가을 저녁 복례는 부엌에서 무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마당에는 감잎이 떨어지고 안방마님은 마루 끝에 앉아 아이가 남기고 간 작은 나무방울을 만지작거렸지요. 옥분 할머니는 우물가에 앉아 물소리를 듣다가 사람이 사람을 살린 이야기는 물처럼 오래 남는다 하고 말했어요. 그날 큰댁 사람들은 한 솥에 국을 나누어 먹었고 예전보다 말은 적었지만 마음은 훨씬 가까웠어요. 부엌의 김이 처마 아래로 올라가며 저녁 하늘과 부드럽게 섞였답니다. 그리고 아주 먼 훗날까지
그 마을 사람들은 겨울밤 아이들이 잠들기 전이면 연화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낮은 신분이라 불렸으나 낮은 마음을 가진 적은 없던 아이, 글은 많이 몰랐으나 발자국과 매듭과 숨소리를 읽을 줄 알던 아이, 버려진 생명을 품어 마을의 눈까지 밝힌 아이의 이야기였지요. 이야기를 듣던 아이들이 연하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나요? 하고 물으면 어른들은 등잔불을 낮추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아이는 어디에 있든 가장 먼저 따뜻한 자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되었단다. 밤이 깊으면 산 위 움막에는 바람이 지나갔고 큰댁 부엌에는 아궁이 불씨가 작게 남았어요. 우물가 물소리는 여전히 맑았고 감나무 그림자는 마당 위에 천천히 누웠지요. 사람들은 하루의 일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어요. 복례는 잠들기 전 늘 문틈을 한번 살피며 연하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떠올렸어요. 제가 본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처럼 마을도 그 일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잊지 않는 마음 덕분에 그 겨울의 차가운 이야기는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았답니다.